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 자금은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공공이 사들여서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특별법이다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만 하더라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역전세난이나 갭투자 실패와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무고 혐의로 역고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의 경우 역전세 비율이 8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주택 채무자인 악성 임대인도 많아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귀를 잘 기울여서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해나가야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옷차림하기 어려운 요즘이죠.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4도, 청송 25도로 맑은 날씨 속 공기질도 깨끗해 활동하기엔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5mm 정도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청송군 파천면의 31번 국도에서 청송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초등학생 배드민턴 팀을 태운 승합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선수들과 코치 등 7명도 다쳤는데 부상자 중 초등학생 3명은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가장 위급했던 한 학생은 오늘 새벽 2시쯤 다행히 의식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 정도로 비는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다시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국내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한국과 필리핀,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 4개 국가가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불꽃쇼와 함께 시민이 디자인한 불꽃쇼, 포항 거리 퍼레이드, 불빛체험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포항시는 3일간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육상 이원적 연안사고를 관리하는 등 안전축제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의 정체성인 불과 빛을 활용한 이번 국제불빛축제가 잘 준비돼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3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울릉과 포항으로 가는 항로에 대한 신규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 사업자 또는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해당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가능하고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청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인데요. 사업자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여객선의 취향으로 울릉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타인에게 빚을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성협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다 보면 계약을 맺을 때가 있죠. 또 그 계약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없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또 때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그 밖에도 여러 이유들로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어디에 취직하거나 네. 또는 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기도 하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 이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예를 들자면 카페에 가서 저는 카페에서도, 당신이 예. 커피를 주면 나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카페 주인은 그러면 제가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승낙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것도 계약 당연하죠. 행위군요. 예.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네. 서로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일정하게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네요. 값을 지불했는데 커피를 주지 않으면은 계약 위반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끼리 한 계약이 아니어도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예. 언뜻 생각하면 내가 타인과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지만 거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카페에 있는 커피 잔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커피 잔에 해당하는 그 대금을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어떤 금전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도 경제 활동은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자기 재산을 또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면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겠죠. 그렇죠. 이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빚은 갚지 않으면서 본인의 재산, 예컨대 채무자가 본인의 토지를 팔아버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져 버려서 돈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럼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 다시 말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이 수익자는 채무자가 법률 행위를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법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채권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채권자 취소권이거든요. 네. 이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야 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본인이 가진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때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네. 예, 채권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법률 행위를 할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재산이 더 많았지만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빚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을 팔면은 그 부동산은 없어지지만 그 가격만큼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렇죠.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재산 현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더 크다고 가정해 봐요. 네.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 대신 현금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재산 가액은 변동이 없으니 부동산 팔기 전과 후에 달라질 게 없죠.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행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소비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 채권자로서는 후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 집행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 대신 금전을 가지게 돼서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죠. 써버리기가 쉬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돈이 없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 때문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죠. 팔고 나서 금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채무자로서도 이 본인의 행위가 이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해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채무자가 본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는 사해 행위가 아니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해야 하는 점을 알고 법률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채무자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예, 이때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사해 의사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사해 의사를 가지고 법률 행위를 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채권자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해 의사란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해서 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은 채무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요소잖아요. 네. 채권자는 객관적인 요소는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법원은 채권자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담보가 부족해질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추정해버립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정려하거나 또 매도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하면 그렇죠. 가능한 거군요. 예, 근데 맞습니다. 채무자에게 이제 사해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 즉 수익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자 취소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거라는 점을 수익자가 몰랐다면 이때는 채권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면 수익자도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한 법문헌을 해석해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실, 그 사실은 수익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의사로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는 게 참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또 다른 요건은 없습니까? 더 있어요. 뭔가요?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법률 행위가 모두 사행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해야 해요. 네.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건 그 법률 행위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지고 이로써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지지 않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기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채무자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채무자가 어떤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 현재 그 채무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하고 관할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했어요. 이때 채무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기지는 않겠죠. 네. 이혼한다는 건 채무자의 재산과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설령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합의로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혼에 합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자료를 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할 재산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로 이혼하면서 보통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가지는 본인의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 되거든요. 즉 재산 분할은 부부 중 한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면서 각자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나누면,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가져가야 될 재산을 그 이상으로 초과해서 가지고 가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 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할 일이 참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성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새로운 운동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대구 남구체육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남구체육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대구 시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무료 교실을 운영합니다. 파크골프, 탁구, 요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 9종목의 교실을 열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 게이트볼 교실이 열리고 있는 중동교 게이트볼 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비가 왔는데도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네. 게이트볼 시합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홍을 짓는 분 1, 3, 5, 7, 9 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2, 4, 6, 8, 10번은 한 편입니다. 공팀하고 백팀이 경기를 합니다. 1문을 통과하면 1점, 또 자 2문을 통과하면 2분 저것도 1점이만. 브레이볼 1번, 요걸 통과하시고. 게이트볼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하춘동입니다. 게이트볼을 오시는 분은 퇴직하신 분, 또 장수를 원하시는 분, 몸이 불편하신 이 어르신들이 다른 운동이 어려워서
게이트볼로 오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 게이트볼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며 팀워크 경기로 자주 만남으로 끈끈한 정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걷기, 팔, 목 등 전신 운동입니다. 두뇌를 많이 쓰는 운동으로 치매 예방이 됩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장수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게이트볼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군요.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채 한 개와 공만 있으면 운동이 가능해서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최근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대구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 친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트볼 교실 수강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게이트볼 여기 신입생의 김승자입니다. 밖에 햇볕도 보고 이제 당독기도 오고 이래서 밖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 오니까 있잖아요.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도 만나고 또 이래 나오니까 뭐 잔념도 없고 좋습니다. 또 게임도 한번 나가고 외국도 갈 수 있다 하는 소리 듣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수성구에서 하는 최진석입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운동도 할 만한 게 없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나왔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그래 왔는데 와가 해보니까 좋으네요. 힘도 안 들고 하기가 아주 편해요.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이런 데 추천하고 싶어요. 수성구 중동에 사는 이영자입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는 뭐 73세라도 이제 무릎도 좀 안 좋고 걷기도 산행도 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게이트볼이 큰 몸에 무리가 없다 해서 왔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는 처음이라 가지고 모든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차츰차츰 하면은 이제 좀 잘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다리가 불편해도 수술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100살이든지 90세든지 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구장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또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즐기는 파크골프나 게이트볼 외에도 영유아 댄스 프로그램, 체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한정된 인원을 받고 있고요. 신청 인원이 15명 이상 모집이 되면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생활체육 무료교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구체육회장 금목만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종목 선정하여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남녀노소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탁구, 체조,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아무래도 선착순 모집이다 보니 파크골프와 같은 종목들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시고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남구체육회로 전화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생활체육 교실을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시간대에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조사해서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인기 있는 종목은 뭐 선착순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남구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구 남구체육회에서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한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지속 가능 경제와 ESG입니다. ESG라는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확한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네, ESG는 쉽게 말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세 가지 지표를 뜻합니다. 세 가지 지표요? 네, 여기서 평가는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적 기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지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데요. E는 환경, S는 사회적 책무, G는 투명한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네.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ESG라는 이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비슷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었나요? 네, ESG라는 용어가 공식 문건에서 처음 사용된 건 2004년 유럽연합의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였습니다. 이후 유엔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반영된 재무정보 공개를 권고하는 책임 투자를 의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용어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뜻하는 CSR입니다. ESG의 S에 해당하죠. 현재는 보다 폭넓은 개념인 ESG가 더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ESG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그 ESG가 이슈가 되는 이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도 있겠죠? 네, ESG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유럽연합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비재무적 요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시행 중이고 지난해에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에 합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인원 250명,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기후변화 정보 공시를 적용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경영진의 기후위험에 대한 감독 정보, 기후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황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도 그런가요? 네, 국내에서도 ESG 경영 공시 의무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인데요. 이 외에도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산업부 ESG 평가, 동방성장 ESG 평가 등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탄소 배출 거리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 관련 규제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직접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ESG 경영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후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거나 공급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겠죠. 실제 한국생산성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납품 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ESG 진단 결과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과반수인 54%로 나타났습니다. 50%가 넘는군요. 아직 관련 규제가 이제 제대로 다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외 수출 외에도 국내에서도 이 ESG 지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네, 경영 평가 범위에 ESG 지표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협력사 ESG 관리 현황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가운데 무려 26개사가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 당시 같은 조사에서 17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협력사 ESG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업도 향후 측정 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가 문항이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물어보고 있나요? 네, ESG 평가의 평가 항목은 최소 30문항에서 최대 12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안전, 인권, 보건, 윤리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탄소 중립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혹은 집계하는 기업은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기업은 이제 대응에 좀 발빠르게 나서는 반면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ESG 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조달 참여기관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76.7%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ESG 경영 흐름에 대응력을 좀 높여야겠네요. 네, 사실 저도 작년부터 관련 취재를 하면서 걱정이 더 많았는데요. 다행히 지역에서도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뿌리산업 업종이 밀집한 대구 3산업단지는 폐절상류 공동수거 사업을 진행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영세 규모 기업은 폐기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회원사가 함께 대응에 나서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자부심도 키우고 ESG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나선 거네요. 예, 네. 공동 대응으로 ESG 경영을 실천한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또 다른 지원책은 없나요? 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지역 경제단체가 합심해 마련한 ESG 지원 사업으로 평화홀딩스, 화성산업, 엑스코, 메가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일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기량 측정 설비 도입 지원,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을 통해 항목별 ESG 진단 평가, ESG 경영 환경 분석, 핵심 개선 과제 발굴 및 실천 계획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및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네. 올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ESG 컨설팅인 거잖아요. 네. 근데 단계별로 보니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뭔가요? 네,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지속 가능 경영,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영 활동 전 과정에 걸쳐 ESG 관련 노력과 성과를 측정, 보고하는 수단이 되는 건데요. 네. 1년 단위로 ESG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고 성과 외에도 미흡한 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의 ESG 관련 성과를 파악하려면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되겠네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공시로 게재한 기업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역 주요 기업의 성과를 직접 보고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NF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독물 등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SL의 경우 상생 경영을 목표로 협력사들의 ESG 통합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중견 기업인 PHA의 경우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공시한 그런 그 기업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공시를 하면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ESG 경영의 중요성 앞으로 더 높아질지 그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ESG 경영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최근 발표한 2023년 ESG 투자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ESG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우상향으로 증가했고 친환경 투자처 저변 확대, 연기금들의 ESG 유형 자금 집행 증가 등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ESG 관련 트렌드와 또 지역의 경제계 대응 등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ESG 전환이 가져온 변화들 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1업 평가 기준이 도입된 배경에는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기업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려면 비재무적 성과인 ESG가 꼭 뒷받침돼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창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ESG 경영 지역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에서 진행된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3패에 그치며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LG와의 잠시 3연전에 이은 삼성의 두 번째 시즌 수입회였는데요. 그리고 하루 쉰 뒤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두산 베어즈와의 주중 3연전에선 25일 화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수년된 가운데 2승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두산과의 경기는 박진만과 이승엽이라는 동갑내기 삼성 출신 초보 감독들끼리의 맞대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토리도 챙기면서 좋은 결과를 거둬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트레이드 소식이 갑자기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7일 오전 삼성과 키움이 트레이드를 발표했는데요. 올 시즌 KBO 리그의 첫 번째 트레이드였습니다. 삼성은 내야수 이원석과 2024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투수 김태원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네, 올 시즌 1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삼성이었네요. 이번 트레이드 어떻게 보세요? 사실 트레이드라는 영입 방식이 구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요. 어려운 거예요? 네, 당장의 현재만 보고 이게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지 않은 미래를 점쳐서 평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당시의 모습만 보고 관계자라거나 이제 팬들의 이제 혹독한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 당장 직후부터 트레이드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당장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부담이 꽤 있겠네요. 네, 좀 상당하죠. 그렇군요. 이번 트레이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앞에 얘기한 건 좀 다르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삼성의 약점이 투시였으니까 트레이드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삼성이 내준 이원석 선수가 올 시즌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오승환 선수가 이제 부진하면서 삼성의 이제 구원진의 두께가 많이 얇아졌는데요. 하지만 네. 좀 아쉽지 않나. 예. 자, 그렇다면 김태훈 선수의 영입은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앞서 얘기하셨지만 두 선수가 올해 보여준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원석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 전까지 삼성에 있는 동안 이제 타율 4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1위 등으로 이제 삼성을 넘어서 리그에서 손꼽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네, 이에 반해 김태훈 선수는 올해 8경기에 등판해서 1승 3홀드 평균 자책점 5.87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차이도 각각 이제 38살과 32살로 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미래를 대비한 영입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투수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팀 내에 최고 자원을 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저희 집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제 좀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좀 돈이 모자라서 이제 집에 기둥 하나를 뽑아서 팔고 남은 돈으로 이제 담벼락을 이제 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멘트로 이제 응급처치만 한 거라고 좀 전 보거든요. 기둥을 뽑았어요. 예.
물론 이원석 선수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다가 이제 FA를 앞두기도 해서 트레이드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여기에 신인 선수 지명권까지 내준 게 너무 타격이 크지 않나라고 봅니다. 신인 선수 지명권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또 단순 지명권이 아니고 또 3라운드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3라운드라면은 이제 예전 1차 지명이 있었을 당시면은 2라운드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이제 21번째에서 30번째로 좋은 선수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지금 삼성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주전 2루수로 출전하고 있는 김지찬 선수가 그 당시로 치면 3라운드였는데 지금 말하면 입단 첫 해부터 이제 기회를 많이 받고 2년, 3년 차부터 이제 팀의 핵심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준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출혈이 상당한 것 같은데 또 이원석 선수의 빈자리도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삼성은 그러면 이 빈자리를 누구로 대체하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선수들은 이제 강한울, 공민규, 김영웅 3명인데요. 강한울이 작년 타격에서 일취월장하면서 잘해줬지만 올해는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 공민규 선수와 김영웅 선수가 이제 기회를 좀 받고 있긴 한데 아직 두 선수 모두 1군 경험이 부족해서 즉시 전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네, 여기에 또 보상 선수로 올해 삼성에 온 김태훈이 좀 기대를 받고 있긴 했는데 그 발목 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재활군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선수들 중에서 깜짝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삼성의 3루 수비와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에는 작지 않은 구멍이 발생하는 거죠. 강한울, 공민규, 김영웅 이렇게 세 선수를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삼성에서 잘해주길 바라야겠네요. 부담되겠습니다. 김태훈 네, 선수도요. 그렇죠. 또 트레이드 전까지 김태훈 선수가 최근 3년간 이제 대구에서 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네. 15경기에서 이제 15.2이닝 동안 이제 평균 자책점 5.74로 좀 좋지 않았거든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또 이제 원정 팀으로서 이제 대구를 방문하는 거랑 이제 홈 구장으로 쓰는 거랑 또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홈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트레이드 전에 있었던 삼성의 트레이드는 언제였나요? 가장 최근 트레이드는 이제 지난 2021년 연말 이 투수 심창민과 포수 김흥민을 내주고 NC로부터 포수 김태곤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반응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이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이 이제 3포수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이제 포수 왕국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에 아직까지는 이득이 된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트레이드를 했겠죠. 예, 네, 그렇죠. 예, 이번 트레이드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수원에서 KT 위즈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5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대구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이제 트레이드를 한 구단들끼리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네, 이게 또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또 그래서 김태훈 선수가 등판하게 된다면은 또 트레이드 당사자들끼리 또 대결도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기분이 묘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맞대결이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삼성의 트레이드 소식을 중점적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프로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FC가 무려 2경기나 치렀다면서요? 네, 대구는 이제 지난 22일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이죠. 지난 20일 수요일 수원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선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 주 동안 1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토요일 대전전은 경기 초반 나온 페널티킥을 이제 세징야가 성공시키면서 이제 이후에 대구 수비진이 대전의 공세를 잘 막아내 이제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예. 네, 수요일 수원전에서는 이제 전반 막판 그 세징야가 다치면서 이제 교체아웃 됐는데요. 이후 후반 초반 선제골을 내주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교체 투입된 홍철의 코너킥을 에드가가 멋진 헤딩으로 수원 골망을 가르면서 원정에서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승 1무 소식보다도 세징야의 부상 소식이 걱정이 되는데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할까요? 네, 구단 관계자 말로는 이제 다친 부위가 재발해가지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음 경기는 선수 몸 상태를 위해서 좀 안 나오는 쪽으로 좀 네.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세징야 없이 만나는 다음 상대 어느 팀입니까?
네, 대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네, 전상대는 수원 FC에 이번에는 수원 삼성이잖아요. 수원을 연달아서 만나네요. 네, 또 거기다가 둘 다 원정이라서 이제 대구는 수원에서만 이제 2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야구 삼성도 주말에 수원 원정 아니었던가요? 네, 그렇죠. 이제 프로 야구와 축구 모두 이번 주말 수원에서 대구 팀과 수원 팀 간의 이제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날 수원 곳곳에서는 이제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들릴 것 같네요. 원정 응원이 많겠습니다. 자, 세징야가 없는 대구에서 지켜봐야 할 선수로는 누가 있을까요? 네, 지난 경기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홍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홍철은 날카로운 킥으로 에드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전까지 왼쪽에서 나왔던 케이타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라 전술적 다양성을 부여해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상대 수원 삼성에서 오랜 기간 뛰면서 활약한 만큼 경기장 역시 익숙해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경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도민체전도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나흘간 경북 울진군에서 이제 하나 되는 화합 울진 미래 향한 경북체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11년 도내 13개 군지역 중 최초로 제49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12년 만에 다시 대회를 유치하면서 군부 최초 2회 개최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예, 우승팀은 어디가 가져갔나요? 네, 시부에서는 이제 포항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포항시는 이제 대회 3연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포항에서 이제 구미와 경산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또 군부에선 개최지 울진군이 종합 우승을 안았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울진은 무려 12년 만에 1위를 탈환하면서 이제 7곡의 대회 10연패를 이제 저지를 하게 됐는데요. 울진에 뒤이어 이제 예천과 칠곡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도민체전 소식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지난 3월 31일 재개장 이후 지금까지 18만 명이 다녀간 서문시장과 칠성 야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야시장에서 펼쳐지는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소풍을 콘셉트로 해서 4월 29일에는 서문 야시장에서 5월 6일에는 칠성 야시장에서 각각 행사가 열리는데요. 유명 가수 이보람과 플라워 등의 공연과 함께 상식 퀴즈쇼, 제기차기 게임도 마련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야시장으로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놀자, 뛰자, 웃자를 기획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5월 5일부터 7일까지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하고 어린이날 당일에는 아이의 마음 씨앗 심기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기타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신규 캐릭터 공개를 기념해 시민대상 디트로 캐릭터 일러스트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 캐릭터, 타구와 바쿠를 활용해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서비스, 안전, 행복, 미래 등의 주제를 그래픽 툴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국민 누구나 1인당 2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합니다. 당선작은 6월 27일에 발표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는 내일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2023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을 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수성복지 봄봄봄, 살펴봄, 돌봄, 함께하는 봄을 슬로건으로 진행되고요. 작년과 달리 특별 체험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안구 건강 측정 등 의료기기로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전문가와 함께 드론 조정, 파크 골프 퍼팅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건과 복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행사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이 지나면 5월인데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주의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절 사이에는 연골, 즉 물렁뼈가 있죠. 이 연골은 오래 사용하면 점차 닳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되고요.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건강한 5월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은 날씨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새벽부터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